안녕하세요.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온입니다. 2023학년도 2023년 원래 여러분들이 11월에 시험을 보셨어야 됐는데 12월로 옮겨지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기말고사 전에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11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되게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2월, 19일로 옮겨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나 이제 진짜 고3이 됐다. 고3 되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 학력평가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실감하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이제 쫄리고 와, 나 이제 좆됐다. 나 이제 고3이다. 라는 것들을 딱 느끼기 좋은 우리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고3 때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부족하고 수능 국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결국에 이 모의고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몇 등급 받았다고 막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내가 겨울방학 동안 뭘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고3 1년 동안의 수능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지 라는 것들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결과에 따라서 뭐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우선 문법에 이제 공통 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까지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선택 과목을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사실 화법과 작문 파트는 해설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법 파트 몇 문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비문학 한 지문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이 몇 문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요 문항을 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2024학년도 수능 있죠. 즉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봤던 수능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자면 굉장히 기조가 비슷하게 잘 출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이 나올 거예요.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 컷이 한두 문제 정도 더 떨어져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까지 조금 이렇게 어려웠나 싶기는 했는데 우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겁니다. 원래 조금 만만하게 보고 독서나 그리고 문학에 여러분이 조금 더 치중을 두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만 공부를 해오고 내가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문법 이거를 내가 좀 소홀했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P를 봤을 것이고 내가 조금 빠르게 훑으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냥 우리 독서로 넘어가자, 비문학으로 넘어가자, 문학으로 넘어가자 하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P를 봤을 겁니다.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선택 과목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주셔야 되고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우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비문학 독서 파트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출제가 됐을 겁니다. 정보량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정보의 자체도 굉장히 엄청 어렵거나 이해가 어렵거나 그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교적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다 맞게 풀어주셔야 되는 게 비문학 독서 파트다. 아마 2025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능. 그 다음에 문학 파트, 대망의 문학 파트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볼 수능에서, 고3이 되셔서 볼 수능에서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을 위주로 이게 뭘 의미하고 이런 표현법이 쓰였고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본문 위주의 학습보다 선택지 근거 잡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문학도 비문학 독서처럼 근거 제대로 잡아버릇하지 않는 친구들 아마 문학에서 P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헷갈리고 두 개, 세 개 중에서 이거 뭘 골라야 될지 되게 고민되고 이런 지점들이 꽤 있으셨을 거거든요. 실제 수능도 그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수능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 챙겨줬으면 좋겠다 파트별로 말씀드릴 건데 그거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은 수능 국어 대비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파트부터 화법과 작문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훑지 마시고 제대로 보셔야 되는 파트고요. 그거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우리 문법 같이 볼 건데 사실 개념 자체가 뭐 심화 개념이거나 어려운 게 출제가 됐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기본적인 개념이고 다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버릇 안 하고 역시 화작문, 선택 과목은 빠르게 처리하고 공통 과목으로 넘어가자라는 마인드셋이 있는 친구라면 아마 약간 피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11번, 13번, 그리고 14번 같이 한번 볼 거고요. 11번은 본문 달려있는 문제였는데 본문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윗글에 기역, 니은 그리고 A와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걔네가 뭔지 먼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기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 자음근 단순화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도 굉장히 열심히 배웠었던 게 바로 음음 변동일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거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와 B, 음절의 유형이 변화하는 케이스인데 A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을 통해서 음절이 변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연음을 통해서 음절이 변한 케이스, 그게 바로 B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음은 아시다시피 음음 변동이 아닙니다. 뒤에가 이제 초성이 없을 때, 자음이 비어있을 때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것, 우리 그걸 연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음 변동 파트를 잘 학습을 하셨으면 충분히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음절 유형 4가지 있잖아요. 이것까지 추가로 아시면 되는 거죠. 음절 유형 초성, 중성, 종성. 초성, 그러니까 중성은 필수 포함이니까 중성 단독 케이스, 초성과 중성 케이스, 초성, 중성, 종성 케이스, 초성 없이 중성과 종성 케이스 이렇게 4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겹받침이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딱 이 4유형만 있는 게 음절의 유형.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 잘 캐치하시고 그리고 본문은 사실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 역시 기본 개념이고요. 잘 아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화덕 우선 이거 자음근 단수가 일어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기억, 니은 그리고 A, B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되겠지만 그냥 음음 변동 전체 다 봅시다. 우리 자음근 단수난 거 캐치하시고 그래서 기억만 남았어. 그게 뒤에 있는 히읗이랑 만나서 거센 소리 되게 일어나는 식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거죠. 즉 둘 중에 기억, 니은 중에서 기억 적용된 거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것 음음 변동을 통해서 음절이 변했나요? 음절 유형이 변했나요? 그치? 음절 유형 변했잖아. 초성, 중성, 종성 전부 다 있고요. 그쵸? 근데 자음근 단수가 일어나고 뒤에 거센 소리 일어나면서 어떻게 음음 변동 통해서 음절의 유형이 변한 케이스죠? 맞겠습니다. 우리 나달 먼저 뭐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통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변할 거고요.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것으로 연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 적용도 맞고 B, 연음을 통한 음절 유형 변환 케이스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다가 봅시다. 이거 자음근 단순환 일어나서 피읍만 남을 건데 피읍으로 우리 피읍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 우리 대표형으로 바꿔줘야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 비읍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거에 뒤에 영향받아서 된소리들까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기억, 니은 모두 적용된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음절 유형이 변했는지 보자고. 얘도 보시면요. 초성 없고요. 읍 있죠? 리을 피읍 있을 때 이게 겹받침이든 그냥 받침이든 유형은 똑같아. 그냥 중성 있고 종성 있고예요. 그러니까 중성, 종성 있는 유형이고요. 얘 역시 비읍이든 이게 다 받침이 하나든 아니면 겹받침이든 똑같다라는 거야. 음절 유형은. 그냥 중성이랑 종성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A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얘는 니은 첨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 니은 중에 일어나는 거 없을 거고요. 우리 훌터 같은 경우는 음음 변동 없이 그냥 겹받침 중 뒤에 있는 게 뒷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넘어가서 연음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문제 아무래도 제가 사실 당일날 원래 대체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사정이 일정이 있어서 고3 이제 런칭과 관련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일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업로드 될 때 저는 이제 오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11번을 조금 틀리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혹시 내가 이 문제 틀렸다 하면은 내가 엄매 선택을 하겠다라면 당연히 개념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잡아주셔야겠고요. 혹은 내가 문법 제대로 개념 하셨더라도 내가 고3 됐으면 겨울방학 동안이라든지 이럴 때 엄매 한번 돌려주셔야죠. 개념. 그 확인해 주시고 우리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3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기억, 이 피동접사 붙은 케이스 그리고 니은이 사동접사 붙은 케이스
이거 찾으라는 요구하는 거 간단하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혹은 사동 표현으로 접사를 붙여서 해줬다라는 건 접사를 붙이기 전에 원래는 뭔지, 기본형이 뭔지를 고려하셔야지 뭐가 붙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용언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기본형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엄매한 지 얼마 안 됐고 익숙하지 않아 문제풀이가, 그럼 기본형을 손으로 쓰세요. 만약에 익숙하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돌아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해주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억력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사동이랑 피동이랑 우리 구분하는 거 편합니다. 우리 사동접사, 피동접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피동접사 이희리기, 그 다음에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서 이희리기가 겹치기 때문 아닙니까? 그치? 접사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면 뭘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파생적 피동사동이죠. 이게 헷갈린다면 통사적 피동사동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야? 그쵸? 즉 만약에 어지다, 아지다를 붙여서 자연스러워. 의미가 유지돼. 그럼 피동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개하다로 바꿔봤는데 말이 자연스럽고 그게 의미가 통해. 똑같아. 그럼 그건 사동인 겁니다. 접사가 겹쳐서 바꿔서 힘든다면 우린 통사적 사동하고 통사적 피동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떠올리라 그랬어요. 우리 1번의 기억.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제 배만 불렸다. 이거 어디서 온 거겠어? 부르다에서 온 건가요? 아니지. 이거 붓다에서 온 겁니다. 붓다. 이거는 부르다. 이거 나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렸다. 이거는 부르다에서 온 거죠. 근데 얘는 붓다에서 온 거거든요. 양을 많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 욕심을 내가지고 그럴 때 이런 거 있지. 붓다예요. 붓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제 배만 붓게 하다 붙어지다야. 붓어지다야. 붓게 하다죠? 예. 사동이고요. 우리 그 다음에 니은 노래를 부르게 하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면 노래를 부르게 하다니까 얘도 사동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2번도 갑시다.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약점을 잡혔다. 이거 둘 다 잡히다죠? 잡다에서 온 거예요. 잡다. 우리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약점을 잡아지다 잡게 하다. 잡아지다죠? 우리 그러기 때문에 예 피동이고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는 마지못해 은에게 주택마저 잠포로 잡아지다 잡게 하다. 잡게 한 거죠. 네, 우리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피동사동이네요. 접사 붙은 거. 그 다음에 3번. 들렸다 들다. 이거 둘 다 들다에서 온 거 괜찮겠죠?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딸의 손에 책을 들게 하다 들어지다. 들게 하다 사동. 팔에 힘을 주니 무거운 가방이 번쩍 들어지다 들게 하다. 들어지다죠? 피동. 우리 4번 기본형 보는 겁니다. 둘 다 보다에서 온 거예요. 보다. 그러니까 저녁을 준비하던 형은 나에게 찌개 맛부터 보게 하다 보아지다. 보게 하다죠? 사동.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가 다시 예전처럼 보아지다 보게 하다. 보아지다죠? 피동. 우리 둘 다 기본형 안다에서 온 거죠. 안다.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회사의 손에만 앉게 하다 안아지다. 앉게 한 거죠. 사동. 만렙 동생은 자기가 들고 있던 짐마저 나에게 안아지다 앉게 하다. 앉게 하다니까 사동. 우리 피동사동 문제는 한번 익숙해지면 사실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원래 이게 어근이 원래 뭐였는지, 접사가 붙기 전에 어근이 뭐였는지 기본형 먼저 떠올려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사동이랑 피동, 접사끼리 헷갈릴 때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지.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려면 그냥 기본형 자체에 이희리기가 들어간 애들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들, 어근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접사가 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 조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우리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게 13번. 그래서 사동피독은 익숙해지면 사실 어렵지 않고 잘 안 틀리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오답률 꽤 항상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학습 다시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기에는 학습지의 일부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고르자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죠? 형식 형태에서 의존, 그러니까 형식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 그리고 자립 형태에서 의존 형태에서 얘네들 있죠. 이 둘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실질 형식으로 나뉘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자립 의존으로 나뉘는지 이거 엄청 기본 개념입니다. 엄청 기본 개념인데 막 문제풀이 막 정신없이 해. 근데 그런 문제집만 계속 풀어. 그러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문제 놓치는 케이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본적인 걸 놓칠 것 같아. 내가 문법의 달인이 아니야. 그럼 제발 손을 움직이세요. 머리로 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나왔어. 그럼 이걸 내가 풀려면 얘네를 내가 형태소를 먼저 쪼개줘야 되지 않겠어요? 비로소 바라던 그렇다면 바라와 그쵸? 더와 니은 이렇게 다 따로 쪼개주셔야 됩니다. 바라다의 간 바라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말어미 니은까지 관형사형 어미죠. 우리 그것까지 따로 다 쪼개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것과 을 이제 의존명사랑 조사기 때문에 쪼개주셔야 되고요. 이루자, 이루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 쪼개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은 우리 명사와 보조사 쪼개줄 거고요. 기쁨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선 기쁨과 애를 쪼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근과 접사가 있어. 즉 파생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접사도 형식 형태소입니다. 다른 형태소로 쪼개진다라는 얘기예요. 기쁨은 기쁘다에서 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쁘라는 애와 명사형 어미 미음 있죠? 명사형 접사 미음. 명사형 접사도 쪼개주셔야 돼요. 명사형 접사도 쪼개주시고 애 다른 또 쪼개질 거고요. 저적 기본형 졌다니까 역시 용은 어간어미 쪼개고요. 춤과 을 역시 쪼개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춤도 어디서 왔어? 추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명사형 접사 미음 이거 쪼개주셔야 되고요. 추었다, 추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추 이제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까지 다 쪼개주셔야겠죠. 우리 그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소 제대로 쪼개야지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얘네들 딱 봐도 이거 문제 선택지 정답이 되게 좋아. 형태소 고를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하나의 단어, 왜냐면 기쁨춤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잖아. 명사로 쓰는 단어예요.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게 기쁘다 그리고 추다에서 왔다라는 걸 망각하기 좋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번 문법 문제들 사실 전부 다 정말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제대로 잡지 않고 문제 푸는 연결하는 과정도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문제만 쭉 풀어왔어. 내신 문제 뭐 어떤 그런 것만 연습해오고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이런 데서 실수해요.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주는 과정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지성으로 문제 풀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그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비문학 독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서 파트 갈 건데 사실 독서 파트가 모든 지문이 다 무난했습니다. 차분히 보시면 충분히 전부 다 풀 수 있을 법한 난이도였고 지문 자체도 그렇고 선택지 자체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같이 볼 거냐면요. 사실 이 뒤에 보시면 이 19번 문제. 19번 문제가 올해 평가원 여러분들의 선배가 본 6월, 9월 수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2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비 고3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인 현재 고3 그리고 N수 선배들이 본 시험에서 이 유형을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고 이 유형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19번 문제 같은 유형. 당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봐요. 내가 이거랑 뭔가 비교를 하래.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견해랑 연결을 해가지고 공통적이니 혹은 차이가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건 본문에 있는 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추로 나는 가장 상위, 가장 높은 차원의 독해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독해를 물어보기 좋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률이 조금 나와요. 물론 본문 자체가 사실 크게 정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풀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우리 본문 사실 19번 이것만 단독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저는 크게 해설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문학 독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본문을 덜 읽어서 틀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지만 가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가 지문 읽으시고 가와 관련된 선택지 정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 읽고 나와 관련 선택지 정보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 19번은 가와 나를 둘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 보고 나 보고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실제로는 가, 나 읽고 문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가지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제가 손 움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읽을 때 어떤 것들을 연결하면서 누적하면서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말로 앞에서 씨부리는 언어로 정리하는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읽는 동시에 머릿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머릿속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었는지 제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씨부리는 내용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고전적 기술 철학은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중독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뭔가 화제가 고전적 기술 철학이고요. 얘는 개별 기술 하나하나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거를 통해서 현대 기술을 비판했다 정도 정리하시고, 그쵸? 이 둘이 다른 거 확인하신 다음에 고전적 기술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엘릴과 그리고 마르쿠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겠어? 이제 순서대로 엘릴이 어떤 말 했는지, 마르쿠제가 어떤 말 했는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엘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자율적 기술론을 통해서 특징에 주목하여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대. 라는 건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게 고전적 기술 철학이라며, 그렇죠? 결국에 기술이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게 곧 비판하고 싶은 지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어떤 걸 통해 비판하겠대? 자율적 기술론 관점에서 비판하겠대. 그럼 뭐가 나오겠어? 다음 문장에 당연히 자율적 기술론 관점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당연하죠.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된다. 도구적 기술론이랑 대비된다라고 나와 있으니 얘네들이 어떻게 다를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랑 다른 걸 통해서 얘를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도구적 기술론이 뭔지 설명할게. 그래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따로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오케이. 얘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수단이구나 정도로 보는 게 도구적 기술론이에요. 그 도구적 기술론이라는 이름 그 자체랑 연결되는 거 괜찮죠? 압축하세요. 내용 정보. 이와 달리 엘릴, 자율적 기술론과 도구적 기술론이 다릅니다. 이제 엘릴의 얘기니까 자율적 기술론에 대한 얘기 나오겠네요.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버렸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이게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보는 도구적 기술론과 다르게 자율적 기술론은 어떻게? 자율적인 것이 됐다. 수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본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 잡으시고,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그걸 벗어난 거야. 그쵸? 자율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선택에 벗어난 거죠.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주객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오케이. 인간의 자율성을 벗어나면서 주객이 전도됩니다라는 거 전달하시고요. 또한 엘릴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신뢰 일반화하고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인간 소외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봤대. 아까 뭐라 그랬어? 1문단에서 얘기한 게 엘릴과 마르쿠제를 통해서 고전적 기술 철학이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지배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선택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라고 정리하는 거를 똑같은 사실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다. 이럴 때 뭘 해야 해요?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선택 그 영역을 벗어났구나를 인정해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봤다는 게 엘릴의 입장. 엘릴의 입장 나왔으니 이제 마르쿠제 입장이 나오겠죠.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다. 우리 일문날에서 뭐라 그랬어요? 엘릴과 마르쿠제를 통해서 얘네가 고전적 기술 철학이 어떻게 비판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게 어떻게 비판할 것인지를 본다 그랬는데,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을 관점에 바탕으로 해서 했고요.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를 통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분석하겠대, 비판하겠다라는 얘기겠죠. 1차원적 사회가 뭔지 그럼 알아야겠죠? 1차원적 사회란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오케이. 비판 능력이 상실된 상태, 그런 사회를 1차원적 사회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곧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비판 능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은 말 사실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 똑같은 말 사실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누적하고 압축하시면 생각보다 비문학 독서 지문에 있는 정보량은 많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그렇게 마르크스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됐다. 그러나 고도화되고 성장하면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돼. 처음에 사람이 만든 건 맞아. 사람이 발전시킨 건 맞는데 그게 더욱 발전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지배 이데올로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해방됐는데 통제하는 식으로 변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라는 이 과정 보이시죠?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1차원적 사회와 1차원적 인간 연결해가지고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정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선 정치적 변화가 정치 도구가 된 게 기술이기 때문에 정치 변화가 필요해 라고 설명한 게 마르쿠제의 설명. 우리 그러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지문에 대해서 봤고요. 여러분들이 엘릴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엘릴은 어떠한 걸 관점을 통해서 기술과 사회 그 관계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 어떤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지점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둘의 내용이 아주 대비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체로 엘릴 나오고 마르쿠제 나올 거야. 그럼 대체로 둘을 비교할 거야 라는 마인드셋을 우선 해주시고 다음 문단을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쭉 보니 둘이 아예 뭐 대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나 정도 해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선택지 여러분들 먼저 처리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문 기술 일반에 대해 기술 관련된 것들 그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 기술 철학 관련된 점에서 가와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우선 잡으시면 되겠고요.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은 철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사실 가랑 나가 대비되는 입장을 얘기하겠구나라고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비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고전적 기술 철학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랑 대비되는 애들 얘기가 이 바로 철학자예요. 괜찮겠죠? 그렇게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대요. 이들은 고전적, 그러니까 나오네. 그쵸? 역시나.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외부에서만 관찰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얘네는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실제 기술에 대한 걸 경험적으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크게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 뭐다? 하나하나 실제 경험으로의 전환이라면서요. 그럼 경험과 관찰은 여기서 대비되는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외부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게 기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실제적인 것들 그것들을 분석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고전적 기술 철학자랑 어떻게 다른지 바로 가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우리 이 믿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잡을 수 있어야겠어요. 여기까지만 읽고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토대 위에 철학적 사유가 진행돼야 된다고 봤다. 사실 여기서 말한 건 똑같은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크게 보고 그냥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지 말고 하나하나 개별 기술과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로 분석하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경험으로의 전환은 여기 나와 있던 내용이죠. 기술에 대한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나오겠죠. 먼저 우선 서술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진 특징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경험적 근거 바탕에서 관찰하고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 그걸 하는 게 서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돈 아이디는 주체죠.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술 그 자체. 일상에서 감지된대. 그러면은 경험이고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겪는 현상. 오케이? 그래서 현상적 차원에서 역할을 주목했고요.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 관계에 대해 탐구했대. 그는 그 탐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겠죠. 그 관계를 체현, 해석, 배경 관계로 설명했다라는 건 이 세 가지를 말하겠다라는 얘기죠. 먼저 체현 관계란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게 기술의 역할입니다. 라는 거. 안경처럼이라는 건 예시거든요. 예시가 나오는 순간 안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옳다쿠나 땡큐 이걸 통해서 체현 방법이 뭔지 체현 관계가 뭔지 이해하겠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인데 인간은 이걸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게 체현 관계. 해석 관계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게 뭔 소린지 예시를 통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미시 입자를 탐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자현미경 없을 때는 이걸 통해서 미시적인 세계의 것들을 못 봤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 해석하여 보이지 않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배경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영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구성하는 거래. 그러니까 배경관계겠죠. 역시 예시, 옳다구나, 땡큐. 보일러와 같이 기술이 인간에게 마치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관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지금 돈 아이디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까 서술적 접근 방식이었고요. 이번에는 규범적 접근 방식 나오죠.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게 그게 바로 규범적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라는 점에서 비판하겠죠. 얘네 입장은. 그렇죠? 핀버그 새로운 주체 나오네요. 핀버그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사회 구성주의자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대.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이 뭔지 보셔야겠죠. 사회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 떠올리셔야 되냐면 아까 가지문에서 효율성 얘기 나왔거든요. 인간의 선택을 벗어났고 효율성, 그걸 원칙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가에 있는 그 내용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에 있는 그 내용이랑 대비되는 거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 캐치하면서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베스트. 네. 우리 그러면서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에 특정 법칙에 의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상호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는 어떤 방향 중 하나가 우연하게 선택되는 게 발달이에요 라고 가에 나와 있던 내용이랑 어떻게 다른지 잡을 수가 있겠죠.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의 변화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가랑 다른 거. 인간의 그걸 벗어났어요. 효율성이라는 지들의 원칙, 기술의 원칙, 그 법칙에 따라서 될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우연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기술 발달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 주장했다는 소리죠. 주장했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가 끌고 내려와서 비교하면서 읽었으면 베스트겠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 읽고 나서 가 관련 선택지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나요? 나셔야 돼요. 안 났다면 여러분들 가를 눈으로 본 거지 글을 읽은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제가 앞에서 주저주저 떠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는 동시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기술의 발달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만족했다면 이 이론을 토대로 비판하고 있다며, 그치? 우리 그러면 사회구성주의자들이랑 똑같은 얘 자체가 사회구성주의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만족했다면 핀버그는 그리고 얘네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는 거지.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전 방향까지 그냥 사회적 합의가 있어에서 발전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까지 제안했던 게 핀버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기술 코드가 뭔지도 이제 설명 간단히 추가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의 공론의 작으로 왜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방향까지 제시한 게 핀버그잖아요. 우리 그래서 광범위한 집단의 선택권을 나눠 가지면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했다까지. 이렇게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끌고 내려온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명확하고 제대로 된 누적하면서 읽는 독해를 해주셔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독서에서. 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가 무난하게 나왔다.
그럼 공부 잘하는, 국어 좀 잘하는 친구, 내가 고득점 받을 친구들은 다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런 제대로 된 독해, 구조만 빼고 훑고 가지 마시고요. 와리가리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부 다 정리하면서 본인의 언어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해가면서 이해하면서 다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그런 독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확인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도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걸 하든 말든 비교를 하든 평가를 하든 말든 해요. 우리 그래서 이거 읽고 1번 선지 보니까 기억 단도, 2번, 3번은 니은과 관련된 거, 4번, 5번은 디귿과 관련된 거, 1번 보고, 그러니까 기억 보고 1번, 니은 보고 2, 3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우리 바로 가시면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역설적이게도 본성의 산물인 기술이 인간 의식 내부까지 변화. 오케이. 인간이 정리를 하자면 기술을 만드는데 이게 다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게 얘 기억의 입장이네요. 1번 갑니다. 기억과 돈 아이디, 우리 나에 있었던 돈 아이디죠. 모두 기술이 인간 의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 돈 아이디도 그렇게 봤잖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라고 가시고 우리 니은 갑니다. 기술의 의의는 자연과 맞서는 자유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인간을 빈곤 위협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술의 의의다. 기술은 동물처럼 자연 속에 속박되어 있는 것부터 해방시킨다. 우리 인간 해방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입니다. 라는 게 기술의 의의라는 게 니은의 정리네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마르쿠제부터 봅시다. 마르쿠제와 니은 모두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활용된다. 우리 마르쿠제도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뭐 해방시키고 이렇게 편한 쪽으로 먼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요. 니은은 엘릴과 달리 기술이 추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이 설치가 맞으려면 니은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파악을 하고 엘릴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어야 하거든요. 보시면 니은부터 얘는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의의입니다라고 했으니 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가 의의예요. 결과 바탕으로 기술 의미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그쵸? 근데 엘릴을 봅시다. 엘릴 보시면요. 얘가 애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발달했는데 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잘 작동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외될 거예요. 라는 식의 얘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엘릴이. 얘도 결국에는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러기 때문에 엘릴과 달리해서 정답이 3번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네. 4번, 5번 역시 맞는 선지지만 얘만 정리를 하시면 기술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그 표류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시민들이 이거를 규제하거나 어떤 영향을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라는 얘기 하나. 기술은 만든 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 기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 보이나요? 결국에 여기서 이 디귿에서 내포하고 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 기술은 정치적 영향력, 인간을 바꿀 영향력을 가지고요. 사회를 바꿀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포기한 상태인 게 문제인데 우리는 이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란까지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포하고. 그런 점에서 얘네 둘 다 맞다라는 거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유형 자체가 굉장히 되게 고차원적인 독해를 물어보긴 좋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제대로 잘 풀어내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열심히 씹으렸던 내용들 있죠. 본문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네 보기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때도 떠올리셨는지 우리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 몇 문제만 같이 볼 건데 본문을 같이 보진 않을 거고요. 선택지를 같이 볼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선 본문 하나하나 이건 무슨 의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내신 아니잖아요. 모의고사잖아요. 수능 국어잖아요. 내신 국어가 아니라. 내신 국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 위주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수능 국어는 본문 안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본문 위주로 정답의 근거를 찾으려는 학습을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본문 분석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수능 국어는 선지 근거 분석을 위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학 내용이나 줄거리 몰라서 틀리는 경우 있나요? 안 그래요. 네. 선택지 근거가 모호해서 느낌대로 풀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내가 이것이 주제가 뭐야, 이거 소설 주제가 뭐야, 내용이 뭐야 그거 몰라서 틀리는 학생 잘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지 분석 위주로 가주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3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33번 내가 여러분들이 풀 때 나도 똑같이 시험지 받아서 풀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나 이 선택지 보고 진짜 빵 터졌잖아. 너무 길지 않아요?
아니 5번 선지 봐봐. 다른 것도 긴데 5번 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야 6줄. 나 선택지 하나가 6줄인 거 처음 봐요.는 아닌가? 아니야 나 처음 보는 거야. 5줄 4줄까지는 봤는데 너무 긴 거예요 선택지가. 그래서 애들 짜증났겠다. 약간 긴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선택지 길면 짜증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되게 이렇게까지 길게 선지를 구성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선지 근거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제 수업 때도 항상 말씀드릴 거거든요. 선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학의 선지 근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거는 맞다 아니다 해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건 결국에 해석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문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의 영역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평가원에서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택지를 구성을 하겠냐고. 그럼 털려요. 평가원장 사죄해야 되고 사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근거를 구성하냐면 옳고 이 해석이 옳은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라고 선택지를 구성하지 않고요. 본문과 선택지와 그리고 보기 있죠? 외적 증거, 보기 박스. 그거에 충돌 지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라고 볼 근거가 있나? 이걸 맞다고 볼 근거가 있나? 그러니까 그 충돌 지점의 유무. 이거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그 선지에 있는 내용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걸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면 그건 타당한 선지인 거고요. 되게 선택지가 그럴듯하더라도 본문이랑 뭔가 충돌 지점이 요만큼이라도 있어.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 선지 근거는 충돌 지점이 있으면 타당하지 않은 거고 충돌 지점이 없으면 그건 타당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캐치를 못 하셨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유형이 그걸 잡기가 좋죠. 그래서 얘 봤을 때 나는 혼자였다. 보기 우선 읽으셨어야 됐고요. 나는 혼자였다며 소통 단절된 상황. 오케이. 단절된 상황 맞고요. 혼자였다는 부분에서 누구나 동행을 잃기 마련. 그걸 보편화했다. 이런 표현들 보편화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연결하는 거 타당하잖아. 보기랑 본문 봤을 때 이걸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가을에 열매를 단 후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동안거를 든다는 것에서 가을에서 눈바람 이거 계절의 변화잖아. 그리고 선택지에도 계절의 순환 내용 나와 있잖아요. 보기에도. 그러니까 순환적 손사 인식하는 거 타당하죠.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하늘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텄다는 것에서 자연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길 가면서 치열한 사유 이거 아예 보기에 나아씨가 의지적이고 치열하게 독하게 어떤 그런 내용을 자연물과 연결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주제 잡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이게 이상에 도달하려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 타당하죠. 4번 갈게요. 가에서 갈 때 안에 있으면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흔들린다 라는 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흔들린다. 지금 얘가 고되고 어떤 고뇌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부정상황이고 부정정성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람이 안 부는데도 흔들려요. 이거 움직임을 통해서 내면 드러내요? 타당하지 연결할 때.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어. 네. 그 다음에 나 역시 나에서 무슨 생각이 많았던지 참 늙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보니까 나와 있는 게요. 참 늙어 보인다.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그리 많았던지 올린 가지 하나 없다. 제목이 감나무잖아. 그쵸? 나무가 뻗어 올라가면서 하늘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 모습. 늙어 보인다. 우리 자연 통해서 얘 늙어 보인다. 나무 보면서 늙어 보인다고 말하시나요? 그런 말 잘 안 할걸요? 그쵸? 그래 자연물과 인간 연결하고 있는 것 충분히 타당합니다.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가에서는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곳에서 화자가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우선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근원적이 정서 고독 느끼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원적이라는 보기 볼게요. 고독감을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한다고 나와 있잖아. 어쩔 수 없다. 되돌아온다. 고독감 느끼는 거 여기서 좋고요. 어쩔 수 없다. 근원? 괜찮아. 아니라고 할 근거 없어. 맞는 선지고요. 맞는 표현이에요. 나에서는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버린다는 것에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 자연물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버린다. 이거 엄격하게 한다는 의지 맞지?
그리고요. 땡감을 떨구는 거 역시 독하게 또 꽃을 땡감을 떨구며 독하게 꽃이라도 땡감이라도 내가 이거 되게 어렵게 얻은 결실인데 독하게 이걸 떨구면서라도 나는 엄격하게 살아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우리 그러기 때문에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 이거 자체가 시련이 아니라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 버리는 즉 엄격한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행위 자체입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그런 점에서 이게 아니야 해서 5번. 그래서 문학의 선지 근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 제발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문학은 이거를 이제 마인드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틀리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제 어떤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엄청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요. 즉 특히 기출 분석 강의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거 꼭 캐치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봐주시고 42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세트였죠. 고전소설 세트고 윗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형은 사실 개념어 문제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혹은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이 특징 개념을 본문에서 내가 제대로 찾을 수 있나요?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했는지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걸 난 어디서 찾을 것인지 뭘 찾을 것인지를 아셔야지 여기서 주관적 감정이 드러나 있는지를 찾으실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예화를 열거한다는 게 뭔지 우선 예화가 뭔지 알아야 되고 열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거를 뭔지 알아야지 내가 거기를 찾고 거기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지도 찾으시겠죠. 그 다음에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삽입한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물들의 심회가 나타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비극적 분위기랑 연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화적 기법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이 내용이 있는지를 연결을 하겠죠. 밑줄 쳐놓은 거, 그러니까 물결 쳐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시선으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지 그 부분에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건지 그 연결 지점까지 잡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 한 번 개념 잡을 때 꼭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서술상의 특징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립니다. 표현상의 특징,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해와서 어렸을 때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나 잘 하시거든요. 근데 소설에 이제 산문문학의 서술상 특징을 정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제발 기출 분석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제발 겨울방학 동안 혹은 3월 이럴 때 있죠. 이런 때 그럴 때 개념 강의는 한번 꼭 돌리셔야 해요. 이거는 N수생한테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왔든 1년 수험생활 시작하는 스타트 끊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잡아주세요. 라는 거 확인 하나 하시고 우리 1번부터 서술자 개입. 대체로 사실 고전소설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지와 거기에 서술자의 주관적 감정이 드러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찾으셨는지. 저는 어디 찾았냐?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하나, 둘, 셋, 넷 조금 내려오면 명제는 빨리 항복하여 그 밑에 있죠. 하니 상이 방성대곡하시고 좌우 제신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여기까지는 그냥 서술.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걔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나 참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 서술자 지 말이잖아. 그렇죠? 지 말인 거죠. 주관적인 감정 드러낸 거예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서술자가 개입해서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개념도 잘 알고 있는지 캐치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학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러분이 원래는 11월에 보셨어야 할 12월 모의고사일지 11월 모의고사일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난 이제 고3이다 라는 난 이제 개빡세게 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셋입니다. 수험생활 길게 가져가면 힘들어요. 저도 재수학원을 다녀본 입장에서 인생 그렇게 그지 같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단타로 고3 때 딱 끝내서 2025학년도 우리 딱 1년만 만나봅시다. 그래서 개념 확실히 문학은 개념과 방법론, 독해를 읽는 가치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 원리를 제대로 잡고 그러니까 글 읽는 방법을 알아야지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독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문제 설명만 안 했죠.
제가 본문 설명도 같이 했거든요. 방법을 제대로 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 읽는 방법을 먼저 체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양을 치셔야지 그게 좋아지는 거지. 제대로 된 방법 없는 채로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방법론 여러분들이 최대한 언제일까요? 겨울쯤? 그 안까지 해주시면 되게 베스트일 것 같고 그렇게 방법론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을 통해서 열심히 체화해 주시고 그 방법론을 그렇게 1년 같이 보내시면 여러분들 1년 안에 단타로 수능 국어 빨리 끝냅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선택 과목도 이제 화법과 장문, 문법 이게 따로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잖아요. 그것과 고민 많이 한번 해보시고 분석 한번 제대로 해보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겨울방학 동안 그리고 2월, 3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4, 5월, 6월 그리고 8월, 9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1년의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내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DM 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DM을 답변을 쌓일 때 많이 질문이 오는 케이스는 쌓여갖고 못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Q&A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생 정말 많으셨고 여러분들 연말 잘 즐기시고 연말 연시 잘 즐기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3의 마인드로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